1986년 겨울 서울 변두리 달동네.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이른을 바라보는 최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폐지를 주웠고 고철을 모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집에는 며느리 선영과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26, 아직 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공장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것이 불편했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의절한 지 오래였고 세상은 홀로 된 여자에게 차갑기만 했습니다. 최노인은 매일같이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침이면 젖병을 삶고 저녁이면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나가면 하루 종일 아이를 업고 다녔습니다. 아이가 울면 어르고 잠들면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 내가 지켜야지. 내 아들 대신이라도. 최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손주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노인네 며느리랑 단둘이 산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과부 며느리를 집에 두고 산다는 게. 선영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들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댔고 골목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선영은 점점 집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영이 잠들어 있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발자국은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노인은 평소처럼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혹시 시아버지를 오해하는 것이라면?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밤도 발자국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영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낮에 최노인과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노인도 무언가 눈치챈 듯 말수가 줄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얼굴이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나 봐.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저 노인네가 뭔가 하는 거 아냐?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실도 아닌 이야기가 진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선영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었고 낮에는 시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최노인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더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대했을 뿐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그날 그 오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컸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선영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는 잠들었고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문틈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 그게 장인인지 다른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여사라는 분이 살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 선영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 집 더는 못 짓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라 선영을 안으로 들였어요. 무슨 일이야, 애야? 장인어른이 밤마다 제 방 앞에 서 계세요. 전 너무 무서워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동네에선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최 노인이 며느리를 이상하게 본다더라. 김 여사도 들은 바 있었죠. 하지만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참 안 됐구나. 그럼 경찰한테 신고해야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장인은 손주를 위해 매일 폐지를 주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그 발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튿날 오후 경찰 2명이 달동네 골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최 노인은 마당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 노인 맞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며느리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며느리에게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3m 이내 접근 시 형사처벌 받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경찰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노인은 손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노인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눈 내린 마당 한 구석에 아기 신발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빨간색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걸 주워 들었어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선영의 방문 앞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폐지값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 이유식비, 이거라도 써라. 노인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놓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등이 굽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요.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손주에게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선영은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감사함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봉투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최 노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쫓겨났나 보지 뭐. 당연하지. 그런 짓 하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뒷모습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 속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장인의 등, 눈 내린 마당, 그리고 문 앞에 놓인 봉투. 그 모든 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80년대 사회 문제를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중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선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이도 컸고 그 일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방송 녹화 날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밝았고 카메라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며느리를 유혹한 장인 그날의 진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조명을 받았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밤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죠.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어쩌면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 게시판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짐승 같은 인간, 늙은이가 며느리를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최노인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제작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봉투였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어요. 보낸 사람은 교도소 수감자 박모 씨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방문을 연 건 저였습니다. 저는 그 집 옆방 세입자 박 씨입니다. 선영 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녀 방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켰을 때 최노인이 저를 덮어줬어요. 그분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 늙은이만 없으면 제가 그녀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어 이 편지를 씁니다. 제작진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교도소에서 병으로 숨진 후였어요. 경찰은 그의 유품을 조사했습니다. 낡은 가방 속에서 선영의 사진과 편지 몇 통이 발견됐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를 지켜줄게. 그 늙은이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경찰은 다시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을 찾았고 증언을 모았어요. 그리고 결론이 났습니다. 최노인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입자 박 씨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걸 막으려 했고, 오히려 박 씨가 최노인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어요. 제작진은 급히 후속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최노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인천의 한 공사장이었습니다. 그곳 관계자는 말했어요. 그분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공사장 붕괴 사고 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노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어요.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장인은 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노인 분의 유품이 구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구청 창고는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선영은 담당 직원을 따라 좁은 복도를 걸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오래된 서류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이 멈춰서며 말했어요. 여기에요. 최 어르신 유품은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낡은 골판지 상자 하나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 폐지 주울 때 쓰던 낡은 장갑,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변했고 구석이 헤어져 있었어요.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영이 내가 죄를 뒤집었었다. 너라도 욕먹지 않길 바랐다. 숨이 막혔습니다. 선영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공사장에서 3만 원 받았다. 아이 분유값으로 보낸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또 다음 장. 손주가 이제 5살이라더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할아버지는 멀리서 기도하고 있단다.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노트를 펼칠 때마다 장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오해,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 아버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주워 들었어요. 봉투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 대학 보태라. 안을 열었습니다.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예금 주는 손주 이름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선영은 숨을 멈췄어요. 200만 원. 그 시절 막노동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안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돈 그때부터 모았다. 내가 날 욕해도 세상이 날 손가락질해도 괜찮다. 그저 손주만 잘 크면 된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선영은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당시 어르신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녹음본입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낡은 녹음기를 틀어줬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동네에 사는 늙은이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며느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장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어요. 선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무서워한 건 당연해.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데 얼마나 불안했겠니. 나는 괜찮아. 사람은 오해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오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야. 할아버지 얼굴은 못 봤지만 너를 사랑한단다. 건강하게 자라렴. 할아버지는 멀리서 너를 지켜볼게.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창고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선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담당 직원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영 혼자 남았어요. 한참 후 선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노트와 통장 그리고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그 목소리를 끝으로 세상은 그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매년 봄이 되면 장인이 마지막으로 일하던 골목을 찾아갔어요. 인천의 낡은 공사장 근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그곳엔 이제 작은 간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요. 선영이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최노인 고물상 사람은 버려지지 않는다. 간판은 소박했지만 글씨는 정성스러웠습니다. 선영은 그 앞에 꽃 한 다발을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올해도 왔어요. 손주는 잘 크고 있어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님, 이제야 믿어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었다는 걸.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판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합장을 했고 누군가는 묵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동네에 퍼져 있었거든요. 오해받은 노인의 이야기. 끝까지 사랑을 지킨 할아버지의 이야기.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손주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기사를 썼을 때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모두가 오해한 남자, 그는 사랑으로 죄를 대신했다. 기사는 인터넷에 올라갔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손주는 기사를 쓰며 할아버지 사진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최노인이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죠. 손주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게요. 더 이상 오해받지 않도록. 어느 날 저녁 선영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석양이 비쳤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읽었어요. 장인이 남긴 그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영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괜찮다. 나는 행복했어. 손주를 위해 살 수 있어서, 너를 지켜줄 수 있어서. 부디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선영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용서는 제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장인을 만났어요. 장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었죠. 선영아, 고생 많았어. 이젠 다 괜찮아. 선영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따뜻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영은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손주도 잘 크고 있고, 저도 행복해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골목길 간판 앞엔 오늘도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묵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간판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글귀와 함께요. 그리고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노인을 기리며 오해받았지만 끝까지 사랑했던 할아버지. 세상은 변했지만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